자, 98쪽 세율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구조를 좀 다루겠죠.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말 되게 다 정리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왔죠, 우리? 과세표준. 이제 뭘 곱하라고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 거죠. 이제 우리 지금 과세표준까지 했고요. 세율 갑시다. 자, 세율도 역시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세율. 특히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이 적용되는 세율이 어떤 세율이다라는 건 말씀해 주셔야 되죠. 자기가 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자기도 모르면 끝난 거죠. 근데 또 우리가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매력은 몰라도 또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예, 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동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만 잘 걸면 돼. 그래서 세금 문제 생기면 세무사 쪽에다 전화 걸고, 뭐 법률 문제 생기면 법무사 쪽 전화 계속 우리 핸들링만 해주면 돼. 예, 또 우리 공인중개사 가장 큰 매력이죠. 일단 뭐 시험만 붙으면 여러분 전문적 지식을 구비하지 않아도 또 꾸역꾸역 또 살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예요. 다만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얼마든지 이제 자기가 전문가로서 활동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오로지 중개에만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본인한테 달려 있는 거고. 자, 어쨌거나 세율 보시면은요, 크게 뭐 두 가지로 뭐 볼 수도 있고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일단 표준세율이 제일 중요하죠. 뭐 기본적이 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 제일 중요하죠. 별표세액에. 예. 그럼 이때 이 표준세율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양도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은 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부동산 등만 보시는데,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와 주식과, 그 다음에 주식이란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원칙과 뭐로? 예외로 구분할 수 있죠. 원칙과 예외로 구분한다. 그러면 원칙은 뭐냐?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여러분 6%부터 출발해서 42%까지 몇 단계죠, 여러분?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가자는 거죠. 이미 다 배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 세율, 즉 종합소득세를 그대로 양도소득세 끌고 와갖고 양도소득세를 적용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요 소득세는 최저 몇 프로 출발하죠? 6%, 15%, 24%, 35%, 38%, 40%, 42% 이렇게 몇 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네, 1,200을 초과해서 4,600만 원까지는 15% 세율을 적용하고요. 4,600을 초과해서 8,800만 원까지는 24% 세율.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7단계를 구분해서 요이 땅 어디부터 출발해서 6%.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42%. 그래서 6%, 15%, 24%, 35%, 38%, 40%, 그리고 마지막 몇 프로? 42% 단계죠. 근데 시험에는 예외가 나와요. 시험에는 원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예외가 나오죠. 이 예외 규정은 세부 부담을 무겁게 하는 무슨 규정이다 여러분? 중과 규정이죠. 중과 규정.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외 규정은 일반적인 원칙보다 높은 거죠. 그럼 결론 내리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율이 제일 낮은 거예요? 누진세율이 제일 낮은 겁니다. 누진세율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세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진세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가 없어서 과세가 될 때는 가능하면 세율을 맞더라도 어떤 세율을 맞아야 돼? 낮은 세율을 맞아야죠.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 제일 낮은 세율이 몇 프로야? 누진세율이죠. 왜냐? 얘는 6%또 출발하거든요. 6%, 15%, 24%, 35%, 38%, 40%, 42%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간단 말이야. 이해하셨나요? 근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무슨 규정이다 여러분? 중과.
일로 오면 이제 세율이 어떻게 된가? 높아지는 거죠. 에고 쌍꺼풀 터지는 거 할 때는. 그러니까 세금은 맞아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민법, 개론, 공법, 공시법, 중개법 다른 것만 열심히 공부하죠.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일단 한번 뭐 맞으면 세금 맞으면 끝난 거야. 에고야. 그래서 가능하면 무슨 세율로 맞아라 여러분? 누진세를. 그래서 중과규정 첫 번째 뭐가 있죠 여러분? 미등양도죠. 양도 속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미등양도요. 나쁜 놈. 얘는 뭐를 안 하고 양도하는 거죠? 등기를 하는 거죠. 공시법 세율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라고 들어보셨죠? 등기부에 자기 명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몇 프로대로 여러분? 70%대였죠. 두 번째 어디 때린 거죠 여러분? 네, 바로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름들이 다 기분 나쁘잖아. 미자, 비자 뭐 들어갔죠. 미비, 비사업용 토지죠. 그럼 얘들은 여러분 누진세대 몇 프로? 10% 할증 가세하겠다는 거죠. 10%포인트 할증 가세하겠다. 그럼 무슨 소리냐? 남들 부과되는 누진세대 몇 프로를 10%를 다 더해서 가져야겠다니 10%포인트를. 그럼 얘는 몇 프로 출발하는가? 16%도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52%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이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늘어난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자 2017년부터 핫 이슈였던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조종대상적이죠. 조종대상적. 자, 조종 대상적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주택을 분양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이 있죠. 그런데 나는 그걸 입주를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는 보유기간 불면 무조건 몇 프로 때려? 50% 때리는 거죠. 얘는 과표 전체에 50% 때리는 거야. 얘는 전체 70%. 얘는 각 단계별로 에다가 10%씩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6%, 15%, 24%, 38%, 40% 이렇게 단계별로 käkäkä 올라가서 몇 프로인데 42%인데 얘는 뭐야? 전체 다 몇 프로 때리는 거? 50% 때리는 거죠. 걸리면 아작나는 거야. 주의할 게 있어요, 시험에. 요때 조종 대상 지역에는 아파트 당첨권 등을 양도했을 텐데 여기서 중과 대상에서 뭐는 제외하냐?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하죠. 요거죠. 하여튼 뭐 이름들이 다 별로 이렇게 이쁜 애들은 아니죠 여러분? 다 뭐 하나씩 걸리죠. 비, 조종 대상자 뭐 나쁜 놈들.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제. 1, 2, 3이 아니다. 그럼 마지막에 뭘 따지냐? 보유기간 따집니다. 너 몇 년 보유하고 양도하는가? 부동산은 대표적인 무슨 자산이에요 여러분? 자본적 자산이죠. 자본적 자산. 한 번 취득하면 기간이 길어 짧어? 길죠. 근데 얘는 취득한 지 1년도 안 돼서 파는 거야, 이 스큐는. 몇 년? 1년 미만. 그럼 얘는 뭐로 보냐? 우리 세법은 단기 투기성 거래 보는 거야. 짧게 치고 빠지겠다는 얘기죠. 나쁜 놈들. 돈 버는 거 원래 이렇게 돈 버는 거야. 정서라면 돈 못 벌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약간 그 사업가 기질인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머리가 잘 들어가고 남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후려칠 줄 알아야 돼. 이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순박하거나 착한 사람은 돈을 못 벌어. 그러지 마요. 이렇게 여러분 잘 봐봐. 돈 버는 사람들 잘 봐봐. 착한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돈을 못 벌어요. 가만 보면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싸게 사서 어떻게 하면 되고 비싸게 팔면 되는 거고 돈 줄 거는 안 주고 받을 거는 도끼 들고 막 반드시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돈 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1년 미만 단기 투기성 거래보니까 몇 프로? 50%. 이 숫자는 여러분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법에서 그냥 정해진 숫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단순 무식하게 외워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이론적으로 나온 파생되는 숫자가 아니다는 얘기야. 야, 그래도 야 1년 이상은 내가 보유했다. 그래 잘했다 야. 근데 2년 미만이나? 응. 그럼 일로 와. 다시. 몇 프로 맞죠? 40% 맞죠. 근데 문제는 양도 물건이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주택이래. 또는 조합원 입주권인데 우리 조합원 입주권 뭐로 본다 그래서 주택. 그럼 여러분 주택은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 대상. 세부담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되는 거죠. 가볍게.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것이 뭐면 주택이거나 조합 입주권은 일반적 부동산보다 무겁게 가볍게 가야죠. 그래서 몇 프로? 40%죠. 40%. 여기에 바로 단기 투기성 거래보는 거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역시 세법도 결과는 뭐냐냐? 외울 걸 외워주지 못하면 못 푸는 거야 문제를. 세법이 어려워요. 그런 분도 있어요. 게시판에 아주 그런 글 쓰는 아주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공부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어렵대 명을. 내 얘기네. 찔린 사람 있을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뭐냐? 문제를 안 풀리는 거는 결론 이거야. 기본적으로 일단 외울 거 못 외워서 그런가. 외울 거 못 외우면 아무리 문제 수많은 문제 100문제 1000문제 10,000문제 풀어도 계속 문제 풀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 본인이. 그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문제 풀 때마다 틀리면 여러분 나중에 돌아버려.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는가?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거나 결론은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사실 외우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맞추는 문제고요. 못 외우면 그냥 못 푸는 거죠. 결론 뭐냐? 외워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거야. 마지막. 요 외운 걸 조금 더 오래 가게 하려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결국 고사장 가서 내가 외운 걸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마무리합시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어떤 세를 맞은 거라서 여러분? 누진세율. 그럼 내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 무슨 세를 맞으려면? 누진세를 맞으려면 최소 몇 년 이상을, 그렇죠.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택은 몇 년 이상? 1년 이상을 보유해야 가장 적은 무슨 세를 맞는가? 누진세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이 양도하는 물건에 따라서 이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적용하는 세율이 같다 다른다 이런 걸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변곡점이 1년과 2년이죠. 양도소득세 세율 적을 때 가장 중요한 변곡점 몇 년이야? 1년과 2년. 그 주의가 가장 세율에 민감한 부분이죠. 11개월 20일 보유했다. 몇 개월? 11개월 20일이야. 그럼 몇 프로야? 50%죠. 그럼 10일을 더 보유하면 40% 가죠. 그럼 몇 프로 줄어? 10% 줄죠. 10일 사이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는 금액이 커 작어? 자체가 커. 억 단위야 억 단위 기본. 여러분 부동산이면. 그럼 1억 최소 1억이라 합시다. 그럼 1억 원에 10%는 얼마 여러분? 1,000만 원 며칠 사이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금은 맞아보기 전까지는 아무런 감이 안 와. 추정 가장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지도 몰라. 마저보고 그냥 쌍코피 터져봐야 그때 교수님하고 막 쫓아 아는 차 안에 났는데 나 쳐지마 귀찮아. 차저기만 해봐 씨.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누진세를 양도세 가장 낮은 세율로 맞아야 되고 그러면 이때 최소 몇 년 이상 보인다. 이런 걸 여러분이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기타 자산 합시다. 기타 자산.
제가 잘못 썼네요. 기타 자산. 이번에 양도 물건이 뭐냐면 여러분 기타 자산. 그러면 기타 자산 묻지마. 특징 무조건 얘는 누진세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기타 자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얘는 뭐야? 누진세입니다. 무조건 보유기간 따지고 안 따지고 무조건 누진세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기타 자산은 안 나오겠죠.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끄집어내겠죠. 저 같아도 절대 시험에 기타 자산이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이래서 뭐가 나오죠? 골프 회원권. 그럼 골프 회원권은 뭐죠, 여러분?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니까 무슨 자산이죠?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이니까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무슨 세율이죠? 누진세죠. 그래서 여러분 기타 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진세율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번에 여러분 교재 99쪽에 보시면요. 99쪽 보시면은 특례세를 나왔습니다. 어디 있는 조종대상적이죠. 아, 지금 뭐 여러분 조종대상적이 이렇게 세법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면서 일을 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남양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무슨 지역이야? 조종대상적이야, 여러분. 조종대상적. 그러면 조종대상지역 내에서 자 여기 주택가 뭐를 입주권을 주택가 입주권을 몇 개 갖고 있다가 2개 갖고 있다 양도했다. 또는 주택 하나에 입주권 갖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누진세대 몇 프로 할증과세 하는가 그러면 10% 할증과세죠. 누진세대 10% 할증과세죠. 자, 요 숫자가 3이 되면 요 숫자가 뭐가 되면 3이 되면 이때는 몇 프로가 할증과세 하는 거죠? 20% 할증과세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거기 나왔죠. 자, 그래서 조종 대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가 2개 가지고 있다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면 얘들은 누진세대 몇 프로 할증과세 한다? 10% 할증과세 하는 거죠. 2번 조종 대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 하나,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각각 몇 개씩 하나씩 몇 개, 2개를 보유하는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면 몇 프로 할증과세? 10% 할증과세죠. 자, 3번, 4번 봅시다. 조종 대상 지역 내 1세대 몇 주택자가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이때 누진세대 몇 프로 여러분? 20% 할증과세죠. 조종 대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과 입주권 합해서 몇 개 갖고 있다가 3개 이상을 갖고 있다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했던 이때는 기본세대다 몇 프로 할증과세? 20%죠. 여기서 주의할 거 조합원 입주권 적으세요. 조합원 입주권은 뭐는 계산하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합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는 조합 입주권 포함하지만 할증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한다는 걸 좀 적어 놓으세요. 실제 실무 나가면 이때는 실무 나가시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요거에 대한 수에 따라서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 나가는 3단계를 거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3단계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측 비고란에 이렇게 누진세에 대한 10% 또는 20% 할증과세가 될 때는 여러분 할증과세뿐만 아니라 뭐도 안 해준다.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할증과세 대상이라더라도 특별 공제는 못 받지만 무슨 공제는 받는다? 기본 공제는 받는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다주택자들 때 조종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일 때는 특별 공제는 물론 기본 공제도 못 받는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당구장 조종 대상 지역에 대한 지정 효과가 났죠. 우리 세법상 별표 3개. 이건 실무에서도 중요하죠. 실무에서도.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양가에서 한번 특례세로 뭐 당장 우리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그래서 투기 지정 지역에 있는 비삼용 토지는 기본세율에다 10% 더한 거에다 또 다시 몇 프로 더한다 여러분? 10% 결론 몇 프로 더하라? 20%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정지역은 적으세요.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 이때 지금 현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 여러분 이건 기본서 보면 나와 있죠.
우리 기본서, 세법 기본서 보면 여러분, 조종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이거 다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비과세 쪽에 나와 있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예. 실무 나가면 여러분 기본서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기본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됐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곧바로 101쪽으로 합시다. 101쪽. 거기 100쪽의 미등기 양도는 결론. 작년 시험에 나왔어. 예, 그래서 이날 미등기 양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신고납부.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신고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신고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있죠. 소득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기간세. 아니, 뭐, 여러분 다 기본적인 내용 하셨을 거니까, 그냥 곧바로 나갑시다. 자, 양도소득세 좀, 예, 양도소득세 신고는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 무슨 신고와? 예정신고와. 무슨 신고죠, 여러분? 확정신고죠. 결론,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역시 예정신고가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죠. 확정신고는 이런 별표 하나만 하면 돼. 그럼 우리가 예정신고에서 정리할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죠. 첫째,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신고 대상자, 신고 기한이죠. 그 다음에 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세법상의 차이점. 그럼 이 중에서 신고 대상자 넣으면 별표 하나 정도면 돼.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신고 기한이죠. 근데 요즘 이쪽이죠?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혜택과 불이익 있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 물어보겠죠. 자, 그럼 신고 대상자 볼까요? 한마디로. 야, 예정신고 누가 해야 되는가? 거기 있죠.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다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밑줄,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파생상품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론, 뭘 양도하거나 부동산이나 뭘 양도했을 때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요? 없고요? 있고요. 뭐를 양도한 사람은 파생상품을 양도한 사람은 있고요? 없고요? 없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과 주식 등 이런 거죠. 다만 이때 밑줄, 양도 차익이 없거나 뭐가 발생해도,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뭘 해야 되는 그러면 신고는 해야 되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밑줄 치세요. 공통점 뭐야, 두 놈의?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발생하는 요 놈들 공통점 뭐냐고? 얘들은 저거 납부할 색이 없죠? 납부할 색이. 그러면 납부할 색이 없다라고 뭘 해달라는 얘기야? 신고는 해달라 그 얘기죠. 과세관청한테. 내가 안 내는 게 아니라 낼 게 없다는 얘기야. 이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저씨가 늦게 들어와. 그럼 왼수가 밥을 먹고 들어오는지 밥을 안 먹고 들어오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스키가. 근데 얘 전화를 안 걸어주네. 늦게 들어오면서. 그럼 밥을 먹고 들어온지 안 먹고 들어온지 알아 몰라? 모르죠 여러분? 그럼 밥 준다 안 준다? 죄송합니다. 뭐 별로도 흥미가 없나 보네요. 딴 데 먹혔는데. 그래서 결론, 아저씨 늦게 들어오면서 밥 먹고 들어오면 밥 먹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이것도 똑같아. 야, 세무서장아, 내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서 납부할 색이 없다라고 뭔 해다오? 말은 해다오 그 얘기야 여러분. 아, 그러면 과세관청이 넌 낼 게 없어서 안 내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는 얘기죠. 신고 기한. 부동산 등과 주식인데 역시 시험은 뭐가 나오는 게 여러분? 부동산 등이죠. 근데 요 신고 기한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 있죠. 자, 봅시다. 오늘 며칠이에요 여러분? 6월 26일. 자, 오늘 날짜로 팔았어.
오늘 날짜로 대금이 매매가 이루어졌어. 끝났어. 드디어 돈 오고 가고 소유권 넘어가 끝나서 종쳤어. 이제 드디어 이제 한 건 완료됐어. 이제 공인중개사 수수료 받아 먹었어. 돈 벌었어. 오늘 삼겹살 먹는 날. 한 건 5일 동안 삼겹살 먹어야 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 잠도 못 자가면서 이 스키들이 둘이 틀어지진 않을까 그래가면서 이놈 달리고 저놈 달래고 여러분 쉽지가 않아. 도자, 수자, 임차인을 다 달래가면서 걔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일치시키면서 중개시키는 게 만만한 것 같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뭐 시험에 붙었을 때 얘기죠. 그죠? 시험에 붙었을 때는 뭐 그런 걸 느끼는 거지, N병을. 자, 오늘 날짜로 양도했어요. 그러면 자, 예정 신고에는 언제까지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거기 써졌죠? 양들이 속한다는 말이 없던 매달리네 2개월이나. 그럼 시험에는 이제 그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오죠. 6월 26일 날 양도했을 때 예정 신고기는 언제다? 8월 말까지죠. 매달리네 2개월 이내.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죠.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죠. 그럼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지금은 언제까지다? 8월 30일이다. 이걸 출전 살짝 9월 30일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스키가. 그런데 여기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허가를 언제 받았냐? 토지 매매 허가를 7월 2일 날에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돈은 언제 줬는데? 6월 26일에 줬는데 그에 따른 허가는 언제 받았다고? 7월 2일 날. 그러면 6월 26일 현재 여는 아직 허가를 받았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요때의 요 토지 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 알았어. 또 아는 용어 나왔다. 유동적. 아이고 엄청 강조하네. 참네. 그동안 잠잠하더니 아는 거 나와서 그냥 빵 터지는구만. 유동적 시켜. 아니야, 그냥 무효야. 요 상태에서는 무효. 근데 나중에 뭘 받으면서 허가를 받아서 뭐야 여러분?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였던 놈이 뭐로? 유효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뭐라는가? 유동적,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즉 추후에 뭐라도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무효에서 뭐로 바뀐다? 유효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냐 허가일 기준이냐? 허가일 기준. 이때 유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예정 신고기한은 요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그럼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월 말일이 돼야 되죠. 9월 말. 그죠? 7월 말 기준이니까 2월 말이 되니까 9월 말이죠. 오케이, 여러분? 예. 자, 이게 부담부 증여다 봅시다. 부담부 증여. 뭐? 부담부. 6월 26일 날에 양도한 것이 뭐다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 부담부 증여한 날에 속한 달에 말부터 자, 여기는 2개월이 아니라 몇 월이야? 3개월이죠. 그럼 6월 26일자로 부담부 증여했다.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가 되는가? 9월 말일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여러분 딱 공부할 때 딱딱 비교 정리하셔야 절대 고사장에서 헷갈리지 않고 딱딱 풀고 나가는가. 이게 마음 같아서 뭐 쭉쭉 나올 것 같죠? 평소에 구분한 습관 들이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됐죠? 예정신고기한 잡으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갑시다. 주식 볼까요? 주식은 여러분 딱 뭐죠? 분기죠. 분기란다. 반기죠. 반기 동그라미. 반기는 몇 개월이야, 여러분? 6개월 단위죠.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1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제2기. 그럼 주식은 1년에 몇 번 하는가? 예정신고를 2번. 언제 내는가? 8월 말과 다음 연도 2월 말. 딱 2번이죠. 왜? 주식은 빈도수가 무지하게 높으니까. 그래서 주식은 하루에도 수없이 사가 팔죠. 예. 제가 사실 이틀은 뭐 증권방송에서 증권금융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가면 주식, 선물, 옵션, 뭐 이런 파생상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주된 내용이 주식이죠, 뭐. 그 관련된 이제 방송이, 그래서 가끔도 모 방송 보면 제가 뭐 밤 11시나 3시에 나와서 막 증권금융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놀라지 마시고요. 접니다. 그럼 주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는 주식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를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주식은 결론부터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다. 결국 승자는 누가 먹어? 돈 많은 사람이 먹게 돼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홀짝 합시다. 홀짝. 그러면 이겨. 그러면 계속 돈 많으면 계속 걔가 갖고 있는 돈을 전체를 다 걸어. 너 100원 갖고 있지? 그럼 100원 홀. 근데 졌어. 그럼 200원이 됐겠죠? 그럼 200원 또 걸죠, 그 다음에. 또 졌어. 400원 걸죠. 가다가 한 번 딱 걸리는 날에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개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증권 시스템 자체가 개인한테 유리한 시장 구조는 아닙니다. 불리한 시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다 못해 이제 뭐까지 한다? 선물, 옵션, 수합 등 파생 상품 거래한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그분하고 이혼하셔야 됩니다. 이혼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면 파생 상품은 여러분 배우셨죠? 학교에서 레버리지 효과. 지레테코 그렇게 하면 촌스러운 거야. 그건 아직 가장 저급 정도의 용어고 좀 세련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레버리지 효과 좀 어려운 말로 사용한다면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자기 자본 수익률의 완화 효과, 확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지렛대 효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옵션, 선물 이런 거는 여러분 수합이란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나 퓨처라든지 수합 이런 거는 파생 상품에 여러분 레버리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주식은 원금만 손실 봅니다. 내가 1억을 갖고 투자했다. 그럼 다 잃어도 얼마 잃어? 근데 말입니다. 파생 상품은 원금이 얼마였어? 1억인데 1억은 다 물론이고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0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레버리지 효과는 이걸 얻으려면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수익이 발생할 때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적 손실보다 더 커지는 거죠. 확대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1990년대에 말하는 요 선물 옵션을 잘못한 증권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증권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그룹의 회장들도 여기 선물 투자했다가 옵션 투자했다가 물려갖고 회사 엄청난 손실 받아갖고 익혔고 들어갔다 나오신 분도 있죠? 얼마 안 돼서 나온 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 깨지는 건 우습습니다. 뭐 집안 쳐 나가는 거.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이혼 도장 찍어놓고 먼저 재산을 분리한 다음에 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좋고요. 그래서 갑시다. 그럼 이제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 자 예정 신고에는 신고가 납부했대 여러분. 그럼 결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즉 예전에는 2010년도까지만 해도 여러분 2010년도까지만 해도 예정신고는 선택적 규정이었기 때문에 선택적 규정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예정신고를 납부를 해주면 야 다음 연도 5월달 확정신고할 거 미리 땡겨서 해줬으니까 그 기간에는 이자 비용을 공개해 주죠. 그래서 뭘 해줬냐? 신고세 공개를 해줬어요. 근데 결론 지금은 예정신고가 선택적 규정이 아니라 이제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할 수 있는 거 하여야만 하는 거야. 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했다 해서 별도의 신고세 공개 등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세법상 혜택은 없다. 이게 옛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수험생이. 나는 예전에도 예전에 뭐 2000년대 부동산 몇 번 양도에 예정신고 한 번도 없다. 그때하고 지금 달라. 그때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었고 지금은 강제 규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했다. 예정 신고 내 신고 납부 안 했다. 그럼 너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하라라고 했는데 안 한 거니까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되죠?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돼? 가산금이야 가산세야? 가산세죠.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부과되는 거 보고 가산세고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 그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고 가산금 구분하셔야 되죠. 또 뭐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가산세 때리죠.
그래서 이때는 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못 때린다. 가산세 무조건 때립니다. 가산세. 자, 이때 여러분 교재 어디에 보시냐면요. 잠깐. 거기 신고가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때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없이 무조건 가산세 때리는데 이때 신고 자체를 안 했다. 예정신고인의 신고 자체를 안 했다. 그럼 뭘 때리죠,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죠? 20% 외우셔야 됩니다. 예. 신고는 했는데 여러분 적게 했대. 무슨 신고죠? 과소신고죠. 이때는 뭐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죠? 10%죠.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들이 확정신고 기한때에 요거는 여러분 다음 페이지 102쪽에 보시면 여러분 매니 상단 박스 보세요. 102쪽 매니.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당초 예정신고 때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안 했으니까 뭘 때린다고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린다고요? 20% 때린 거죠. 그런데 얘가 확정신고 때는 했어. 신고를. 언제 했든 안 했는데 예정신고 기한 때는 안 했는데 다음 연도 5월달 확정신고 때는 했단 얘기야. 그러면 늦었지만 지가 자부할적으로 한 거죠. 늦었지만 자기가 한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그래 늦었지만 그 너의 그 자발적으로 한 거에 대한 기여들은 요거 신고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때는 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의 몇 프로를 50%를 어떻게 한다? 깎아주죠. 그럼 이때 적용하는 가산세율은 몇 프로가 되는가? 무신고 가산세는 10%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깎아줘요? 50% 디스카운트 해주죠. 자, 신고를 했는데 무슨 신고했어요, 여러분? 과소신고했죠. 그럼 적게 했으니까 무엇 때린다? 과소신고해서 몇 프로 때리죠, 여러분? 10% 때리죠, 10%. 근데 얘가 예정신고 때는 적게 신고를 했지만 확정신고 때 뭐는 했냐, 여러분? 수정신고를 했대. 제대로 신고했다는 얘기야. 야, 내가 그때 잘 몰라서 적게 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다시 신고할게. 그러면 세법은 인정해줘. 그래, 기특하다. 늦었지만 네가 자발적으로 했구나. 스킵.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에 몇 프로를 50%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적용되는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야? 5%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 늦게라도 했어, 안 했어? 했죠. 확정신고 때 한 거죠. 수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신고했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래서 가산세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늦게라도 해라? 늦게라도. 우리 시험은 여러분 늦게라도 붙어야만 됩니다. 빨리 붙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늦게 붙을수록 여러분 못 믿겠지만 제 키가 원래 1m 85였어요. 막 비웃는데 지금. 근데 시험에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를 타산 지석으로 삼으셔갖고 여러분 시험은 무조건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무조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시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걸 이뤘느냐 못 이뤘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월 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7월로 넘어갑니다.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6월 말까지 이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할 때는 여러분 그냥 쫓아오나 못 쫓아오나 다 옵니다만 이제 7월 달부터 문제풀이하면 못 쫓아오죠. 공부하러 하는 사람은. 그럼 이제부터는 툭툭 나갑니다.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여기서 또 빠지겠죠. 그럼 어쩌다 보면 나 혼자 할지도 몰라. 예. 동영상 혼자 찍는 거죠 뭐. 원래 스튜디오가 더 편합니다. 예. 저는 방송 체질이기 때문에 혼자 찍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표정을 보면 내가 진도를 못 나가거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6월 말까지 이론 좀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도 외워주실 것 좀 외워주셔야만 다음 주 나가는 문제풀이부터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다시 101쪽 갑니다. 101쪽. 확정신고 갈게요. 확정신고는 여러분 답으로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죠?
다음 연도 5월달이죠. 즉 내가 1년 동안에 여러 번의 소득이 발생했어. 그럼 여러 번의 양도가 있었으면 그 양도 건별로 하는 게 뭐였고 여러분? 양도할 때마다 건별로 한 게 뭐고? 예정신고. 그리고 이걸 1년치를 이제 뭐 해서 합쳐서 1년치 확정액을 가지고 하는 게 다음 연도 뭐야 여러분? 5월달 하는 게 확정신고. 구분되시죠? 양도할 때마다 신고하는 걸 뭐라 그러고? 예정신고. 그걸 1년치를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달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확정신고. 구분되시죠? 예. 자, 그러면 확정신고 누가 하는 거냐? 써져 있네 여러분. 예. 해당 연도 양도소득 금액이는 거주자. 즉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죠. 모두냐? 이때는 부동산, 주식 상관없어. 파생상 부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면 다 하는 거죠. 다만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우리 예정신고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뭐가 없거나 밑줄 과세 표준이 없거나 뭐가 발생했어요? 결손금이 발생해서도 뭐는 해야 돼? 신고는 해야 되죠. 신고는. 다만 이 경우 밑줄 갑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 즉 양도할 때마다 뭐 한 사람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거기 동그라미 1번과 2번일 때는 이때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1번은 특징이 뭐냐? 해당 연도에 누진세, 여기 비추 중요한 말 나왔죠. 무슨 세율? 누진세율 적용자사냐? 이게 중요한가? 누진세율 적용이죠. 그럼 항상 무슨 과세 된다 그랬죠, 여러분? 합산과세 한다 그랬죠. 누진, 그럼 무슨 과세? 합산과세. 이거 재산세 할 때도 했었죠. 별도 합산과세나 종합합산과세, 합산과세에서 그래서 무슨 세율 정했죠? 누진세율. 이렇게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했다면 분명히 뭐 해야 되는데? 합산과세인데, 자 밑줄 2회 이상 양도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여기 밑줄 합산해서 신고를 했대? 합산하지 않았대? 합산하지 않았대.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확정신고가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이죠. 여기 밑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하나를 쭉 묶으시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한 줄로 쭉 밑줄 치셨어요? 저거 부동산 등 또는 주식 등을 양도했는데 2번 이상 이때 당연연대 무슨 대상 있으면 감면소득금액 있대. 그러면 이거 아까 했었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당연연도 중에 감면대상과 비감면대상이 있다. 그럼 어디서 공제받으래서? 비감면대상. 그럼 당초 감면받았던 애는 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반드시 뭐야 된다 여러분? 확정신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번 이상 양도를 했는데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배우셨을 거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자, 제가 A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언제 양도했냐 봤더니 2019년 5월 4일날 양도했죠. 이때 과표가 얼마였나 봤더니 여러분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었습니다. 무슨 세율? 누진세율. 그러면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 98쪽 잠깐 보실래요? 98쪽에 보시면 누진세율 표가 나와 있어. 찾으셨어요? 98쪽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과표 보시면은 과표가 1,000만 원일 때는 어떤 세율 적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6% 세율 적용하라고 나와 있죠? 과표 얼마? 1,200만 원 이하일 때 누진세는 몇 프로다고 여러분? 6%. 그래서 이때 산출세액은 얼마 되는가? 누진세액은 얼마 나오는가 여러분? 60만 원이죠. 이게 어렵죠, 우리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했어. 얼마 냈다고? 60만 원. 근데 올해 또 양도했어. 비건물을. 비건물 양도했는데 여러분 이건 언제 양도했냐? 자, 2019년 7월 5일, 7월 10일 날에 양도했어. 요거는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준비한 거고 요거는 여름 휴가 준비해 줘야 되겠죠. 우리 휴가 갈 때나 어린이날 맞이해서 갖고 있던 토지나 건물 팔아. 요 정도 해줘야죠.
이들한테. 자, 요때 과표가 얼마 받더니 여러분 800만 원 나왔어. 800만 원. 그럼 자, 과표 800만 원일 때 무슨 세율 적용하게 됐어요? 800만 원 때 누진세 몇 프로 어떤 세율 적용해? 6%. 자, 그러면 누진세 여러분 800만 원 6%면 얼마? 48만 원. 그래서 요거를 바로 예정 신고 납부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한 거냐 그 얘기야.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못한 게 됩니다. 왜 잘못한 거냐? 계산 틀렸다는 얘기야, 양도세가. 왜냐면 무슨 세율 대상이면 누진세율 적용 대상일 때는 이때는 과세표를 어떻게 하는가?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그러면 1년 동안에 총 판 금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00만 원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건별로는 1,000만 원 800이지만 1년 전체로 하면 얼마? 1,800. 그러면 여러분 과세표준 1,800만 일단 세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15% 가네. 그러면 여기 15% 세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세율 계산했죠. 기본 얼마 깔고? 여러분 여기서 72만 원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72만 원 바로 윗단계 1,200만 원까지 6% 누진세를 더한 금액이 72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3단계 봐보세요. 582만 원 있죠. 3단계 582만 원이죠. 플러스 4,600 초과에 대해서 24% 했죠. 그럼 이때 582만 원 얼마까지? 위에 바로 윗단계 얼마? 4,600만 원까지 누진세를 합한 금액이 582만 원이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 누진세 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진세 계산 문제가 나면 이 표는 주어져. 그리고 이 주어진 표를 보고 여러분이 계산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진세율 적용 자산이 몇 번이야? 2번. 그럼 뭐 하라고요? 합산. 그러면 과표 얼마? 1,800이죠. 1,800이 때 적용하는 누진세는 얼마? 15%.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얼마고? 72만 원. 그리고 1,20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요놈 몇 프로 때리라? 15% 때리는 거죠. 그럼 600만 15%는 얼마 여러분? 6166, 6530, 90만 원인가요? 그죠? 요걸 뭐 하라고요? 더 하라고요. 그러면 결국 1,800만 원일 때 누진세액을 적용한 금액은 얼마 되는가 여러분? 얼마? 이게 72, 요죠? 이렇게 162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 B 건물 양도세 양도세 162만 원 내면 돼? 안 돼? 162만 원 내면 되는가? 안 되죠. 왜냐면 이미 A 토지 양도세 얼마 냈어? 60만 원 냈잖아. 이걸 빼줘야죠, 여러분. 기납부세액으로서. (60만 원) 빼니까 이번에 내야 할 금액은 얼마 여러분? 102만 원이죠. 이게 여러분 B를 양도했을 때에 내야 되는 바로 누진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얼마 냈으면 48만 원 냈으면 이 사람은 얼마를 적게 낸 거예요, 여러분? 또 어렵네. 102만 원 마이너스 48만 원 해봐. 얼마? 64만 원이에요? 네. 64만 원을 과소 신고 납부했기 때문에 얘는 또 뭐가 보대? 가산세 먹죠, 가산세. 그래서 이렇게 결론,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몇 번 이상 양도하면 2번 이상 양도 무슨 과세 된다 여러분? 합산 과세. 근데 그런 합산 과세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확정 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이게 바로 여러분 101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확정 신고 기한 갑시다. 확정 신고. 확정 신고는 언제 하는가 여러분? 해당 연도에 언제? 다음 연도. 동그라미 다음 연도. 이걸 빼면 안 되죠. 그 올해 몇 년도 여러분? 2019년인가요? 그럼 2019년도 확정 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가? 2020년 5월 달에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예, 다 아실 거고요. 넘어갑시다. 자, 102쪽 다시 옵니다. 102쪽.
자, 100있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 10%. 뭐가 쫓아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요? 10% 쫓아져 무조건. 소득세! 그러면 뒤에 누가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참세. 짹짹 그런 거 똑같아. 소득세! 그러면 누가 쫓아온다고 뒤에? 지방소득세 온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 만약에 뒤돌아보시면 아마 지방소득세가 같이 쫓아올지 몰라. 자, 근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지에서 뭘 받은 게 있으면 감면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낸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로 부가세 부과됐죠. 그래서 감면세 갈 때 감자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농자 동그라미, 그래서 묶고 감농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연결시켜 주셔서 감농. 감면세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농특세로 갑니다. 감농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계산한 건지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자,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 계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여러분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자 1억 원이 나왔다. 뭐 1,000만 원이다 합시다. 괜히 단위 커지면 여러분 복잡하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1,000만 원. 근데 이 당의 가세 물건이요. 조세특례제한법상 40% 감면 대상이다 봅시다. 몇 프로? 40%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40% 감면해 주는 것은 산출세액이 몇 프로 빼란 얘기야? 40% 빼란 얘기죠.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배우셨죠 여러분? 그 세액 감면은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율을 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4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빼란 얘기야? 40% 그러면 얼마? 40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내란 얘기야? 600만 원 내란 얘기야. 그래서 양도세 얼마 났어 여러분? 양도세 얼마 났다고? 600. 그럼 이것만 내면 되는 거냐? 아니다고. 요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 10%. 얼마? 60만 원을 뭐로 내야 된다고 여러분? 지방소득세 내야 된다고. 지방소득세. 근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뭐 할 때? 납부할 때 뭘 받은 게 있네? 감면을 받은 게 있네. 그러면 감면세액에 대해서 무조건 몇 프로? 20%. 그럼 얼마야? 80만 원. 요놈 뭐로 내야 된다고?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이 납세물의 양도세 얼마? 600만 원가.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얼마? 60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얼마? 80만 원 같이 신고 납부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요거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그라 4번 분할 납부 있네요. 예, 별표 하나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납세 의무 편의 제도는 양도소득세에서 납세 의무 편의 제도는 뭐만 있고? 분할 납부만 있고 뭐는 없다? 물납은 없죠. 그래서 얘는 종합부동산세와 똑같이 201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똑같이 물납 제도가 폐지가 됐네요. 그럼 분할 납부 대상자는 누구냐? 예정하거나 확정 신고할 때 납부와 세액차 윗줄 얼마 초과자죠? 1,000만 원 초과자죠. 이때 분납계는 언제냐?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지난 몇 월 이내죠 여러분? 2개월 이내죠. 이때 분납세액은 얼마냐?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 때는 그 납부할 세액 중에 얼마? 1,00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얼마면? 2,000만 원 이하 때는 납부할 세액의 몇 프로? 50% 이하.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분납제도 비교표 만들어놨죠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자, 재산세는 얼마 초과? 500초과. 종부세 250초과. 양도세 1,000만 원 초과. 분납기한은 2개월 이내죠? 근데 종부세만 6개월 이내. 이거 꼭 비교 정리하시고 세놈 놓치면 안 됩니다. 분납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가? 다 납부 기한 또는 신고 기한까지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 정리합시다.
자, 오늘 양도했어요. 며칠자로? 6월? 며칠? 26일 날 오늘 날짜로 양도했어. 그럼 예정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돼? 8월 말. 그런데 이때 요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봤더니 자 1,800만 원 나왔대. 얼마 나와서? 1,800만 원 나왔대. 그럼 나 얼마 초과했으니까? 1,000만 원 초과했으니까 나 두 번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분납견이 나오겠죠. 그럼 분납견은 언제까지야? 언제까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한번 내고,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8월 30일 날에 뭐 내고? 예정신고. 그로부터 몇 월 후에, 2개월 후에는 언제? 10월 말에 뭐? 분납. 그래서 몇 번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내세요. 그 얘기죠. 오케이? 자, 이때 얼마면? 1,800이면 이때 분납세건, 즉 분납세건 언제 내는 걸 말하는 거야? 분납기한에 내는 걸 말하는 거야. 분납기한 때 내는 데서 분납세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1,8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얼마? 800만 원이죠. 800만 원. 800만 원 이하가 되니까 당초 예정 신고기에는 얼마 이상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1,0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요걸 확정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납부세기 자 6천만 원 나왔어. 양도세 계산 때 얼마 나왔어, 여러분? 6천만 원. 그러면 얼마 초과했으니까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이때는 분납세가 몇 프로 이하야? 50% 이하. 그럼 얼마? 3천만 원 이하를 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당초 기한에는 얼마 이상을? 3천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이때 1,500을 내고 이때 300을 낼 수 있나? 낼 수 있다고. 많이 내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때 4천만 원을 내고 6천만 원인데 이때 4천을 내고 이때 2천을 내겠다. 인정해줘? 인정한다니까. 근데 이때 2천만 원을 내고 이때 4천을 내겠다. 인정해줘? 이건 안 된다고. 이해하셨죠? 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3조 국외자산 나와 있죠? 국외자산.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나올 가능성은 없다. 다만 여기서 한번 본다면 납세무자. 제일 중요한 건 납세무자입니다. 어쨌거나 국외자산은 납세무자죠. 그래서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나 납세는 모든 거주자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누구만 지죠, 여러분? 양도 현재 계속해서 자 동그라미 몇 년이죠? 5년. 5년 동그라미. 5년 이상을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모든 거주자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자,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과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국외자산에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국외자산 종합소득은 누구죠, 여러분? 모든 거주자죠. 국외자산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이죠. 이게 차이점이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미 시험에 몇 번씩 나왔던 규정이죠.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국외 부동산을 임대했다. 국외 부동산을 임대했다. 그럼 모든 거주자죠. 그러나 국외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하면 이때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럼 여러분은 국내에 주소를 둔 지 5년 지났어? 5년만 지난 게 아니라 뒤에 공이 붙은 지가 오래됐죠. 이런 무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계시면서? 국내에 계시면서, 여러분은 국내에 계시면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투자 등의 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다 양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세 납세무가 있고 없고? 있고. 저는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온 지 아직 몇 년이 안 됐으면 5년이 안 됐으면 저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아도 양도세 납세무가 없고요. 국내 들어온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국외 부동산 양도하면 납세무 있고요, 없고요? 있고요. 그럼 결국 외국에 있다 들어온 사람은 몇 년 이내 처분하는 게 좋은가?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납세무가 없죠. 근데 들어온 지 일단 5년이 가면 지난 다음에 양도했던 납세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컨트롤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나왔죠? 예, 이거는 국내나 국외나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국내 과세 대상과 동일, 저거나 국내와 동일 과세 대상은 다만 국내 자산과는 달리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뭘 따지지 못하죠? 등기 여부를 따질 수가 없죠. 등기부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몇 개국밖에 없어.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과세. 국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비과세는 어디 것만 해주는가? 국내 것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도책을 계산할 때 보면 국내와 동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줄 실가는 맞죠. 실질거래가, 밑줄 실질거래가. 이거는 국내와 똑같죠. 다만 실질거래가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밑줄 시가. 적용 순서 봐야 돼. 실가가 먼저 튀어나오고 국내와 똑같이 실가. 근데 실가가 확인이 안 되면 어디로 가? 시가. 시가가 확인이 안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 역시 국외 자산도 양도 물권과는 관계없이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실질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국내나 국외나 기본적으로 차장근계 과세사는 같은데 단 밑줄 옆에 우측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밑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줍니다. 거기 여러분 숫자 25에 27에 나와 있죠. 그게 뭘 얘기하는가? 요게 25회 때 27회 때 나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야.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요 문구 하나하나마다 기출문제 다 쫓아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그거 딴 거야. 정말 장인의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따놓은 겁니다. 근데 무슨 공제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국외 자산에도 해줘 안 해줘?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당구장 묶으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 공제 묶으시고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해서 무슨 공제는 안 해주지만 특별 공제는 안 해주지만 뭐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국외 자산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국내와 별개죠. 다만 뭐는 파생 상품은 국내 그리고 국외 걸 구분하고 안 하고 합산해서 얼마만 받는가? 250이죠. 이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외화로 거래했겠죠. 뭐로 거래했어? 외화. 그럼 그 외화를 우리나라 소득세로 신고하니까 뭐로 바꿔야 돼?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외화 환산이죠. 그럼 이때 외화 환산은 어떻게 할 거냐? 즉 외국 부동산을 양도하면 뭐가 들어오죠? 외화를 뭐하거나 수령하거나 외국의 부동산을 사면 어떻게 하죠? 외화가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밑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기준환율은 저거 여러분 그냥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알아두라고. 기준환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야? 원화와 달러, US 달러와의 환율이야. US 달러입니다. 예. 그래서 달러가 달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해서 달러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달러. 그래서 나왔던 게 뭐야? 4달러! 그러죠. 이런 씨. 이상한데 딴 데서 먹혔던 게 여기 남양주 오면 잘 안 먹히네. 남양주가 여기 조금 아직 제가 익숙치 못하네요. 자, 재정환율 갑시다. 재정환율. 요 재정환율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학계론 할 때 여러분 아비트레이지 트랜잭션이라는 재정거래, 재정차익거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뭘 들어봤겠어, 씨. 안 들어봐서 진짜? 그러면 요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원화와 US 달러는 직접 환율이 결정되죠? 여기 직접 결제되는 게 뭐다고? 기준 환율. 근데 나는
어디 있는 부동산을 파느냐 했더니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대. 아프리카 콩고 토지를 양도했대. 그럼 아프리카 콩고 통화는 뭐야? 뭐 그러겠죠, 씨. 그럼 그게 아프리카 콩고 통화와 우리나라 간의 직접 통화가 연결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요때 요걸 US 달러를 중간에 개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외화와 요 중간에 뭐를 US 달러를 개입시켜서 결제하는 거 뭐란다 그러면 재정 차익 거래를 합니다. 아비트레지라고 해갖고. 그래서 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제 로망인데 정말 내 인생에서 그런 여자랑 결혼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네. 예? 아니 돈 많은 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예? 달러상? 달러 이거 하는 거? 달러? 예, 저 옆집에 살던 분은 외환은행 출신입니다. 외환은행.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집 사람은 상업은행 출신이고 저는 주택은행 출신이고 그 집 아줌마는 이제 외환은행 출신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은행원이라고 해서 자주 만나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했는데 그분은 외환은행 이제 딜러 출신입니다. 딜러 출신이다 보니까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외환은행 이렇게 모 은행 옛날 은행이야. 예, 지금은 외환은행 없죠. 예, 그래서 그 외환은행 딜러 출신들 이렇게 동호회가 결성했고 강남 서초동에 이렇게 사무실 구해놔갖고 이렇게 서초동에 사무실 구해갖고 이렇게 여러분 뭐 아시죠? 이렇게 뉴스 보면 이렇게 외환은행 딜러 보면 이렇게 모니터를 주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창 10개 깔죠? 그 각종 지표를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폼 잡는 게 아니라 지표를 동시에 비교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분은 뭐 그냥 10시 이후에 출근해서 한 뭐 4시 정도, 3시까지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원화와 달러, 그 다음 제3국 간 통화 간에 이렇게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갑자기 시장의 외부 충격에서 이 달러가 환율이 깨질 때가 있어. 그럼 그거를 일시로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분은 그냥 저한테 그래 항상 저는 뭐 크게 욕심 안 내요. 그냥 하루에 뭐 한 5, 60만 원 이상 수익 내면 그냥 나와요. 그래. 하루에 5, 60만 원이면 큰 금액 아니죠? 하루에 뭐 5, 60만 원. 그래서 자기는 크게 안 한대.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 뭐 주식은 크게 안 해요. 그냥 하루에 뭐 일당 한 5, 60만 원 먹으면 그냥 나와요. 그렇죠. 뭐.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게 뭔데? 그러고 있죠. 그렇고. 저희 집사람 보고 당신은 은행 다닐 때 외환 안 해봤어? 외환 취급 안 해봤어? 그랬더니 자기는 외환을 안 해봤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라 했더니 공인중개사 또 공부도 안 해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아니대. 엠병아, 전 속으로 외치죠. 그럼 네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이씨.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저씨가 부러워. 여러분의 아저씨들은 아마 전생에 국가를 몇 번씩 구한 사람일 거야. 예? 따?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간 따. 공인중개사 언젠간 따게 돼 있어.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나 마무리할게요. 양도책의 외환서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뭐다 여러분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율 한번 봅시다. 국외 자산에 대한 부동산 등은 여러분 밑줄 무슨 세율밖에 없냐? 누진세율밖에 없어. 우리 아까 보았던 예배가 없어. 예배가 중과세율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국외 자산에 대해서도 여러분 국외 자산에도 예정신고, 확정신고, 분납 다 인정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국외 자산도 뭐 할 수 있어? 분납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물론 확정신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당구장 밑에 당구장 바로 밑에 자 밑줄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그 납부할 국외 자산 예 국외 자산 양도세 여기까지 밑줄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그 납부할 국외 자산 양도세 밑줄 치셨어요? 그래 적으세요. 이거를 뭐라냐? 외국 납부세계랍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계다 그랬죠. 그럼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자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파니까 당연히 미국도 과세하고 안 하고 우리나라도 또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에 무슨 과세가 되냐? 이중 과세가 되는 거야. 그 국가 간 이중 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 세액 공제 그리고 뭐 필요 경비 산입 둘 중에 뭐야? 태길 태길 세액 공제와 필요 경비 산입 중 여러분 태길
그러면 세액공제는 뭐냐? 외국에서 낸 세금을 우리나라 세금 계산에 다 빼란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액공제가 유리한 겁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우리나라 세금 계산할 때 다 빼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그러면 굳이 세액공제만 하면 되지 왜 필요경비 산입하냐? 요거는 주로 이제 뭐가 발생했을 때? 손실 발생했을 때 양도 차손. 그럼 납부할 세액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세액공제를 못하죠. 그때는 필요경비 산입해갖고 차손을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다른 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뭐 한다 여러분? 태일. 됐어요 여러분. 그 밑에 준용 규정이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뭐 억지로 양도소득세까지 해서 이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 분철하십시오. 분철하셔갖고요. 분철하셔서 공시법은 공시법대로, 세법은 세법대로 좀 분철하셔갖고요. 자, 이렇게 공시법이나 세법같이 양이 적은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냐? 요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몰아치기가 효과입니다. 몰아치기. 민계공은 몰아치기가 안 되지만 세법이나 공시법 몰아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달 중에서 세법은 딱 이틀만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만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은 세법에다가 시간을 배분해 달라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뭐하고 지방세, 하루는 뭐 여러분 국세,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 요약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제일 좋은 건 기본서입니다만 기본서는 좀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약집으로 좀 제가 일단 그래도 같이 보면서 요약집 보면서 우리 이기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러분? 그거를 좀 한번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지방세, 하루는 국세, 요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좀 꼭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6월 말 한 번, 7월 말 한 번, 8월 말 한 번, 9월 말 한 번, 10월 달. 그럼 이렇게 한 2번 정도 이 작업이 거치면 이게 베이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7, 8, 9 하면서 이제 고득점 전략으로 가는 거죠. 점수를.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이틀을 세법에 배정해갖고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도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여러분 요걸 분철해갖고 오시고 책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로 가는데 그 설명은 뭘 갖고 할 거니까 요약집으로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약집도 좀 같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그래서 다음 주 오시기 전에 요걸 좀 꼭 좀 해주시고요. 나는 도저히 지금 당장 이렇게 이틀 할인할 시간이 없다. 올인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조세 총론부터 취득세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 시기까지는 취득세의 취득 시기까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이론을 좀 정리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핵심 이론. 그래서 다음 주 오시기 전에는 최소한 이거를 부탁드리는데 이걸 못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나오지 말고 여러분 여차하면 안 나오잖아. 결석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결석 관심을 제가 공개적으로 잡아내봐라 그러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다 전화합니다. 그래서 대개 자녀가 오늘 학원에 안 나오셨는데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갔다고 아침에. 그래서 작년에도 8개 집안을 말아먹었어 내가. 그래서 문화센터 갔거나 백화점 갔다가 걸린 사람이 5개.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셨다가 걸린 사람이 3분이 계셨어.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결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7, 8, 9, 10 여러분의 올해 합격 여부는 남은 기간 7, 8, 9, 10 4개월에 달렸습니다. 결국 4개월 동안 여러분 좀 일로 매진하시면 분명히 시험에 합격하실 거고요. 이 4개월을 어영부영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 기간 4개월 좀 한번 최선을 다해갖고 합시다. 그래서 올해 꼭 붙으셔야죠. 그래서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요것 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